자, 우리 수업 시작합시다. 자, 우리 20페이지 5번 문제 좀 풀어봅시다. 자, 이쪽으로 오시죠. 자, 페이지 20페이지 5번. 자, 우리 파레토 최적에 대한 얘기인데 그 1번 다시 보시면 2번 먼저 볼게요. 소비자 간의 재화 배분의 효율성은, 자, 우리가 재화 배분의 효율성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MRS XY가 A한테 요거 가는 거랑 MRS XY가 B한테 가는 거, 이게 두 개 같을 때가 효율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둘이 직접 만나는 건 아니고요. 시장의 가격이라는 거 있어. A는요,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최선을 다하는 거야. A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야, 내가 XY를 몇 개를 얼마나 살까 보면 시장에서의 가격이 있습니다. PY분의 PX라는 게 있죠. 그러면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이 접하는 점을 찾는 거야. 이렇게요. 이게 이제 사실 A의 효용함수 무차별 곡선 이거죠. 인디퍼런스 커브라고 보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최적이 되는 거야. B도 마찬가지입니다. B도 A를 만나는 게 아니라 여기 A는 이렇게 있고요. B도 XY 몇 개 살까? 이거 이제 시장에 나가서 보는 거야. 주어진 가격은 똑같습니다. A가 직면하는 가격과 B가 직면하는 가격이 똑같이 이렇게 시장에 가면 시장 가격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접하는 점이 효용 극대화가 돼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둘이 서로 직접 만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야, 너 XZ 얼마나 좋아해? 너 YZ 얼마나 좋아해?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해가지고 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 가격이 있는 거야. 가격이 툭 던져졌을 때 PY분의 PX가 있잖아요. 던져진 가격을 보고 A는 요거 두 개 같을 때 효용 극대화를 달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B는 몰라. 뭐 B가 뭐 어떤 거 하든 A는 관심 없어요. 그냥 자기의 주어진 여건에 최선을 다하는 것 뿐이야. 근데 그 주어진 여건에서 XZ 소비를 늘릴지 YZ 소비를 늘릴지 그거는 시장의 가격을 보고 자기가 그냥 늘렸다 줄였다 조정을 해요. 얘도 마찬가지야. 주어진 가격에 대해서 효용 극대화되는 요거를 같게 조정을 하는 겁니다. 가만히 봤더니 어떻게 돼? 얘가 게이지 역할을 해가지고 둘이 같도록 만들어주는 거네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그 2번이 그거야. 소비자 간의 재환 배분의 효율성은 얘네 둘이 같게 되는 거예요. 같게 되는 게 재환 배분의 효율성이에요. 모든 상품 시장이 완전 경쟁이면 완전 경쟁 시장에서 XZ랑 YZ 가격이 주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가격 수용자로 받아들이게 되면 저절로 얘가 요거에 일치하고 얘가 이거에 일치해서 둘이 같아진다. 이겁니다. 1번도 마찬가지예요. 1번도 보시면 생산자 간의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은요. MRTS LK야. X 생산할 때, 자, 이거는 MPL이고 MPK예요. 이렇게요. 자, Y도 마찬가지입니다. MRTS 생산하는 데 있어서 LK, Y 생산합니다. 원래 요거 두 개 같을 때가 최적인데 둘이 직접 만나는 게 아니라니까. XZ 생산할 때, 야, 너네 노동자 몇 명이야? 자본 몇 개 있어? 교환하는 게 아니라 얘는 뭐랑 같게 되느냐라고 하면 노동과 자본의 가격, 이 등비용선이 되는 거죠. 요거 두 개 같을 때 최적 이렇게 결정돼요. 자, 다시요. 이거 해석해 보세요. MRTS가 뭐라고요? 노동의 기여도라니까. 노동에 대해서 기여도니까 약간 노동을 한 명 투입했을 때 얻게 되는 편익이에요. 노동의 한계 생산이니까. 요게 이제 맞추면 뭐예요? 분자에 초점 맞추세요. 그 초점을 잡아야 돼. 이거 아예 없어도 돼. 극단적으로는. 임금이니까 노동에 대한 비용이야.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부등호가 얘가 크면 노동에 대한 비용 대비 편익이 큰 거니까 노동을 더 늘리고요. 부등호 반대면 노동이 너무 쓸데없이 많은 거야. 노동을 줄이고 같을 때가 최적 이렇게 돼요. 자, 얘도 이게 같을 때가 최적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얘를 보고요. R분의 W를 보고 둘이 XY 생산하는 방식도 조정을 해요. 우리가 너무 많이 그러니까 이제 뭐 그거지. 시험을 봐가지고 내가 지금 재정하기에 너무 많이 시간을 투자했군. 세법을 너무 등한시했군. 아니면 세법을 너무 많이 하고 재정할 거 선택 과목을 안 하고 있군. 그렇게 되면 그걸 조정을 해서요. 이거 두 개 같아질 때가 이제 얘가 조정 역할에서 최적
이렇게 된다고요. 1번이 바로 그 지문이에요. 생산자 간의 생산 요소 배분의 효율성은 모든 생산 요소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면, 거의 완전 경쟁 시장이면 생산 요소 시장이 완전 경쟁, 요게 이제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완전 경쟁 시장이면 이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완전 경쟁 시장이면 이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완전 경쟁 시장에서 이게 가격이죠. 그래서 가격이 제시되면, 자, 왜 위에 나와 있는 PY분의 PX는 XY의 가격이고요. 이건 노동의 가격, 자본의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PY, 이게 보이지 않는 손이라니까요. 이거와 R분의 W가 제시되면 이거를 신호로 보고 개별 경제 주체들은 최적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만 살아 있으면 저절로 같아지게 된다. 이게 후생경제 제1정리예요. 시장에 맡겨두면 가격에 의해서 저절로 효율적인 상태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게 바로 3번입니다. 3번. 시장경제에서, 그렇죠. 얘네들이 다 시장경제에서 가격 아니겠습니까? 시장경제에서 생산자 및 소비자가 완전 경쟁 상태에 있다면, 얘네들이 잘 작동된다면 이 뜻입니다. 그래서 얼마로 주어지게 되면, 이게 미스매치가 되면 다시 얘가 변하게 되는 것이고요. 강단조성을 갖는 동시에 외부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뭐 단조성 밑줄 치고 외부성이 없어야죠. 외부성이 있으면 시장 실패가 되잖아. 단조성은 그냥 암기하세요. 다다익선인데.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에서 일반 경쟁 균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경쟁이 있는 모든 시장을 다 고려한 제너럴 이퀄리브리엄은 일반 경쟁 균형에서는 파레토 효율성이 달성된다.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효율성이 달성된다. 이렇게요. 이게 뭐다? 예, 후생경제학 제1정리 이렇게요. 경제학 제1정리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굳이 얘기하면 앞에 나와 있는 단조성, 강단조성 그리고 외부성이 없어야지. 단조성이 없어야는 아니에요. 단조성이 충족되고 외부성이 없어야 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4번 파레토 최적 배분 상태는 우리 아까 하나만 아니지.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좀 이것저것 많고 어려울 수 있는데 하나만? 이것도 항상 뭐 반드시 약간 그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여러 개 있다니까요. 5번 재화의 최적 구성은 생산에 있어서 두 재화 간의 한계 변환율과 종합적 효율성이죠. 여기 생산이 됐어요. 그 다음 요게 됐어요. 이건 지금 소비만 얘기하는 거잖아. 소비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건데 생산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걸 보고 이제 또 생산을 고민해. 우리가 이제 효율적이다라고 하면 어떤 걸 나타냅니까? 하면 한계 비용 가격 설정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언제나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MCX랑 MCY가 같아요. 분자 보면 X의 가격과 X의 한계 비용이 같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걸 뭐라 그럽니까? 하면 이게 MRT라니까요. 한계 변환율. 그래서 한계 변환율, 전환율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이 정도 필기해가지고 한눈에 이게 쫙 보이면은 그 정도 하시고 계속 하시는데 이게 안 보이고 파편적으로 너 MRS가 뭐야? MRTS 잠깐 뭐지? 이렇게 하려면 하지 마시라고. 나무만 봐서는 이거는 안 풀려요. 일반 균형이니까. 그래서 이게 근데 이게 바로 한 번만 보고 이게 그냥 보이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오늘 잠깐 수업 듣고 다시 복습하면 보일 듯 해요. 다음에 한 번 더 봐야 돼. 그냥 두세 번은 봐서 이게 잘 있게 돼야지 이제 안 까먹고 보이게 되는 거지. 이게 그래도 미시경제에서 그나마 제일 어려운 파트인데 이걸 한번 쭉 봤는데 보인다? 그럼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빨리 경제학 공부를 해가지고 하버드 대학으로 유학 가는 게 세계 인류에 더 손흥민일 수 있어요. 경제학계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아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정확하게 좀 이렇게 큰 그림으로 해서 이해가 되셔야 돼요. 파편적으로 MRT 뭐 효용 가능 경계 파편적으로 OX 하고 이렇게 레벨로 해서는 안 돼요. 안 돼. 아셨죠?
자, 이게 후생경제 제일 정리고요. 5번 봤고요. 다음 6번 봅시다. 6번. 두 명의 소비자로 구성된 순수 교환 경제에서 두 소비자가 계약 곡선상에 한 점이 있어요. 여러분 밑에 그림에 나와 있듯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있고요. X랑 YZ를 소비하게 돼요. 자, B라는 사람도 여기 있습니다. 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이제 계약 곡선상에 있으면 이게 파레토 효율적인 점들을 나타내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A의 무차별 곡선 효용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제로. B의 효용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제로. 여기가 이제 제로점이랄까? A라고 합시다. 거기 있는 것처럼. 자, 여긴 지금 파레토 효율성이 달성되고 있어요. 근데 문제를 보면 그 계약 곡선상에 다른 점으로 갔어요. 여기 어디로 갔다 할게요. 여기로 가도 상관없어요. B로 갔어. 그러면 당연히 A의 효용은 증가하는데 B의 효용은 당연히 감소하겠죠. 그러니까 얘가 왜 A점이 왜 파레토 최적이냐? A가 파레토 효율적인 이유를 대세요라고 하면 여기서 어느 상태로 갔을 때 파레토 개선이 가능한 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적이다.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3번에 있는 것처럼 누구는 이득을 얻고 누가 반드시 손해보는 사람이 생기게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봐주시고요. 다음 8번. 자, 생산 요소가 두 개 있고요. 생산물이 XY 두 개가 있습니다. 소비자가 2명 있고 이게 2x2 모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버거 모형에서도 쓸 거예요. 다 두 개씩 있는 그런 모형입니다. 칠판에 그림을 그리려면 2개 이상이 되면 그림을 못 그려서 그래요. 모든 해가 내부 해인 약간 구석탱이의 해에 관련된 뭐 이상한 건 없는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MRTS, MRS, MU 뭐 이렇게 있는데 1번 봅시다. 자, 경제 전체 효율성은 생산과 교환의 효율성을 만족하며 오케이. 자, 근데 경제 전체 효율성은 어떻게 돼요? 우리 MRS가 XY가 MRT랑 같은 거죠. MRT랑 같은 거예요. 자, MRS XY를 다시 한번 써봅니다. 이게 뭐라고 쓸 수 있어요? 한계 효용 비율이에요. X와 Y에 대한 한계 효용. 너 X 얼마나 좋아해? 그 뜻이라니까요. 이 MRS 다시 한번 정리하세요. 자, MRT 이건 뭐예요? 트랜스포메이션이야. 변환하는 겁니다. MRTS가 아닙니다. 그럼 하점짝은 LK고 이건 MRT. MPT라고 쓰시기도 해. 이중국 교수님께서는. 그래가지고 근데 MRT를 가장 많이 쓰니까 이렇게 하시죠. 자, 이거는 비용과 관련이에요. T가 뭐라고? 트랜스포메이션이야. 변환하는 겁니다. 트랜스 바꾸는 거예요. 형태를. 포메이션, 변환, 전환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가 이제 X로 하나 더 변환시키려고 해. 그러면 공짜가 없잖아. 내가 세무사 이전의 상태에서 이후 상태로 변환하려면 뭔가를 희생을 해야지. 친구 만나는 거 포기하고 잠자는 시간 줄이고 뭐 이렇게 투자를 해야지 세무사라는 걸로 쫙 변신이 되는 거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열심히 안 살았으면 상관없어. 저는요 인생을 낭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친구 계속 더 만나면서 세무사 붙을 수 있는데 저는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 세무사가 또 되려면 뭔가를 더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자, 얘네들이 같을 때가 최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1번에 보시면 식을 바꿨어. 얘를 이쪽으로 넣었네요. 그럼 어떻게 돼요? MCY 이 양쪽 다 이렇게 크로스로 곱해주면 되는 거죠. MUX 그리고 얘는 MCX MUY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왜 이게 변환되는가 뭐 그걸 여기서 설명하는 거예요. 양쪽 다 곱해주는 거예요. 양쪽 다. 그래서 양쪽 다 곱해주면 여기에 MUY를 곱해주고 MCX를 곱해줘요. 여기도 MUY를 곱해주고 MCX를 곱해줘요. 그러니까 양쪽에 다 똑같은 걸 곱해주면은 이 꼴은 그대로 성립이 하는 거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얘와 얘는 지워지고 얘와 얘는 지워지고 이렇게 남는다고요. 그래 이제 우리가 편의상 뭐 중학교 때 하나 아무튼 이거 이 양쪽으로 가위같이 이렇게 곱하면 같아져요. 뭐 비례식 그렇게 하는 건데 아무튼 원리는 뭐 이런 거죠.
자, 다음에 2번 볼게요. 효용 가능 곡선상의 한 점에서는 그 MRS가 두 개 같다는 겁니다. MRS가 MUI분의 MUX라는 거 알고 있니? 그거를 표시한 것이고, 다음 3번. 생산 가능 곡선상의 각 점은 생산 효용 평면상의 계약 곡선의 한 점에 1대1로 대응된다. 그렇죠. 아까 우리가 생산의 에즈워드 박스 그렸죠. 어떻게 됐죠? 3번. 생산의 에즈워드 박스가 있어. X, Y가 있으면 LK가 있으면 이게 이제 계약 곡선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 계약 곡선을 충족하는 거를 직접 XY 평면에 나타내요. 그럼 이렇게 나타낸 것을 생산 가능 곡선 이렇게 나타낸다고요. 예, 하나의 점이 여기에 이렇게 대응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 정도 보시고 생산 가능 곡선상에는 MRTS가 같다라는 거 LK 대신 거긴 KL로 했는데 상관없어요. 근데 위치가 바뀌면 안 되지. 앞에는 LK고 뒤에는 KL로 쓰면 안 돼요. 근데 아무튼 같이 순서가 바뀌지 않으면 괜찮고. 자, 5번 독점이 발생하면 파레토 효율성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뭐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넘어가시죠. 다음 9번. 자, 이것도 이제 경작 마인드가 필요한 건데요. 두제와 XY를 갑은 각각 50개씩 갖고 있고 을은 각각 30개씩 갖고 있대요. 자, 갑이 갖고 있는 XY는 X제가 50개, Y제가 50개 이렇게 갖고 있어요. 을은 현재 어떻게 갖고 있냐면 30개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X제는 몇 개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갑이 가지고 있는 X제, 이건 중요한 건 아닌데 전체 그림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얘가 50개 갖고 있고요. 을이 지금 30개 갖고 있으니까 전체 X제는 몇 개가 생산됐습니까? 하면 80개가 생산된 거 알 수가 있을 거예요. Y제는 몇 개 생산됐습니까? 라고 하면 갑이 가지고 있는 Y제랑 을이 가지고 있는 Y제랑 이렇게 비교하면은 얘가 50개 갖고 있고 얘가 30개 갖고 있으니까 여전히 80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런데 거기 보면은 이 상태에서 X제에 대한 Y제의 한계 대체율이 갑은 3이고 원래 X제에 대한 가로로 묶으세요. Y제에 대한 한계 대체율 하면은 관심사가 Y제야. 그러니까 MRS를 쓸 때요. YX라고 써야 돼. 갑 이렇게 쓸까요? 갑 이렇게요. 그러니까 관심사가 Y예요. 감심사가 Y. 아셨죠? 약간 헷갈리게 하려고 뒤집었는데 자, 그러니까 보통은 XY 하면은 Y제에 대한 X제 한계 대체율 이렇게 됩니다. 얘가 3이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MRS Y제 X에 대한 을은 얼마예요? 2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유로운 교환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교환과 관련된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요. 우리가 경작의 기본 원리가 뭐냐면 얘가 갑이요. Y제를 얼마나 이게 슬래시 거서 Y제가 관심사예요. MRS는 뭐라고요? 갑이 Y제를 소중히 여기는 정도예요. 소중히 여기는 정도. 네, 이해 가시죠? 을이 소중히 여기는 정도는 2고 갑이 소중히 여기는 정도는 3이야. 그럼 우리가 이제 사실 경매 시스템하고 비슷한 거야. 시장 경제에서는. 어떤 사람이 세무사가 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어떻게? 공평하게 추첨으로 뽑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공정하고 공평한 게 아니라 사람마다 좋아하는 게 다르잖아. 그래서 진짜 갖고 싶은 거를 필요한 게 가는 게 제일 좋다고. 그러니까 세무사가 진짜 되고 싶어하는 사람한테 세무사 합격 자격증이 가는 게 제일 좋은 거지. 여기 어떤 사람이 세무사 별로 되고 싶을 생각도 없어. 건물주 아들이야. 건물주야. 그렇게 되면 왜 세무사 공부하세요? 물어봤더니 심심해서요. 혼자 있으면 건물에서 재미없으니까요. 학원이라도 오면 친구들 만날 수 있잖아요. 놀면서 공부하는 거야. 이 사람한테 세무사 합격증이 가면 어떻게 돼요? 아니 뭐 희소한 세무사 합격증이 잘 배분된 거긴 한데 이 사람은 고마워하지도 않는다니까. 어차피 나 세무사 할 일 없어요. 그냥 심심해서 땄어요. 이렇게 된다고. 그리고 강의는 어떤 강의 들으세요? 가진 게 돈밖에 없으니까 저요. 모든 학원에 있는 선생님 강의 다 끊었어요. 이러는 거야. 우리 미래경영 아카데미 것도 다 끊고 다른 어제경영, 오늘경영 아카데미도 동영상 다 듣고 있는 거야. 돈이 많으니까. 뭐 그렇게 되는데 붙어도 뭐 그냥 기뻐하지도 않고
그 사람한테 가는 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 맞아요. 가장 되고 싶어 하는 사람한테,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주었을 때 그게 가장 효율적인 배분이 되는 거예요. 자, 값이 y제 소중히 되어 있는 정도가 3인데 을은 2야. 별로 좋아하지 않아, 을은.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얘가 얘한테 주는 거지. 근데 만약에 이게 교환될 때 2와 3 사이인 이게 2.5에 서로 이제 교환이 됐다 할게요. 이게 가격이 이렇게 책정됐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 가격에 을이 내다 파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을은 어떻게 돼요? 좋아하는 정도가 돈으로 따지면 2만 원이야. 2만 원. 근데 시장의 가격은 25,000원이야. 그러니까 이게 오염배출권도 똑같고 시장의 원리랑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을은 시장에 이걸 내놓는 거야. 을이 공급자가 돼요. 내놓게 되면은 2만 원에 이렇게 내놓는 게 아니라 25,000원에 내놓을 수 있어요. 근데 자기는 이만큼 2만 원을 포기하는 건데 25,000원 받는 거잖아.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을이 교환에 참여해서 좀 써드리면 복습하기 쉽게 참여해서 갑에게 y제를 주는 거야. 주면 이때 가격이 얼마라고요? 이때 25,000원에 주는 거예요. 2.5에 주는 거예요. y제를 2.5의 가격에 주면 자기는 이만큼 손해를 봐요. 왜요? 아니, 그래도 나름대로 얘도 쓰레기는 아니야. y제를 좋아해요. 2만 원만큼 가치가 있는데 포기하고 이만큼 비용이 발생한다니까 포기하고 2.5만큼을 얻어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얼마 이득이야? 예, 그렇죠. 0.5만큼 이득을 얻게 되고요. 이해 가시죠? 다음에 값 봅시다. 값. 얘가 이제 거래에 참여했어. 얘 이제 소비자가 되는 거야. 수요자가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좋아하는 정도가 3이야. 근데 25,000원에 3만 원만큼 만족인데 25,000원에 구입을 한 거야. 그러면 갑에게 이렇게 가게 되니까 갑은 을한테 2.5를 주죠. 2.5를 주고 비용을 주고 을한테 이걸 받게 되는 거예요. 을에게 저기 y제를 구입하면 받는 거죠. 그러면 이득은 얼마예요? 저기요. 3만큼의 이득을 얻고 2.5만큼의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비용을 치르고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치르면 말이 뭐 뒤죽박죽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0.5만큼의 이득을 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둘 다 교환을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둘 다 윈윈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의 해를 가하는 게 아니라 너 미안해. 너 슬프지 않냐? 아니 나 기뻐. 네 덕에 증가했어. 만족이. 그래? 나도 증가했는데 둘 다 윈윈 된다고요. 자, 그래서 이제 교환이 이루어질 조건은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3만큼 좋아하고 얘는 2만큼 좋아하니까 2와 3 사이라고 보시면 돼. 만약에 3이면 요 레인지만큼이 논아가질 수 있는 파이 떡이 되는 거예요. 근데 3이 되면은 얘는 교환에 참여하겠지만 얘는 얻게 되는 이득이 없겠죠. 얘가 그 10,000원의 차이를 다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교환이 이루어질 비율은 2와 3 사이다. 그냥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어요. 그거 이제 이걸 맞추기 위한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문제를 암기하시기보다는 요거는 이제 이해를 위해서 보는 거니까 살짝 한번 봐주시죠. 11번 볼까요? 자, 11번 한번 보시죠. 이게 뭐 중고차 시장 할 때 비대칭 정보화에서 그거 할 때도 쓸 거고 이제 경제학의 기본 원리야. 왜 교환을 했을 때 이득이 되는가 뭐 이런 거 할 때 써요. 뭐 국제 경제로 가게 되면 국가 간에 교역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가지 계속 많이 쓰이죠. 오염 허가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1번 X제랑 Y제를 생산할 때 에즈워드 상자가 있고요. 생산 가능 곡선과 생산 가능 집합이 있습니다. 네, 거기 보시면 요거네. 이쪽으로 올게요. 이쪽에 돼 있습니다. 요 곡선 상에 있으면 여기 위에 있는 거죠. 자,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두 개. 이건 등량 곡선이죠. 접하는 점 E2 여기 해당하는 게 요 위에 해당하는 이 원은 어떻게 돼? 여기서 벗어난 거잖아요.
그럼 이 원은 여기 A점에 해당하는 게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계약곡선상에 있는 E2에 해당하는 것은 B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그림만 잘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선 가번 한번 볼까요? 가번. 자, 점 E2에서 찾았습니까? E2에서 등량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습니다. 그럼 등량곡선의 기울기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올게요. MRTS 요거 같은 거에 등량곡선이니까 XJ랑 YJ의 가격 비율과 같다? 엄한 소리지. 노동과 자본의 가격 비율이 R분의 W랑 같다 이래야죠. XY는 지금 뭐야? MRS 무차별 곡선일 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어렵다기보다는 이걸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그림이 안 되면 이게 뭐야? 뭐 등량 곡선의 기울기? MRTS? MRS? 정신없네. 복잡해. 이렇게. 맞아요. 복잡해요. 근데 잘 보면 안 복잡해. 지금 노는 동네가 달라. 얘는 XY 동네고요. 그래서 XY의 상대 가격 L과 K입니다. 노동과 자본에 대한 상대 가격 R분의 W랑 연결이 돼야 돼요. 자, 나번 볼까요? 이 원은 계약 곡선상에서 벗어났네. A점에 생산 가능 곡선 안쪽 맞아요. 다음 다번 볼까요? E2에서 두 제와의 기술적 MRTS가 같다. 그렇죠. MRTS가 두 개 같은 상황이죠. 라번 그림에서 E2와 같이 등량 곡선이 접하는 점들을 이어서 연결한 것을 계약 곡선이라 한다. 그렇죠. 마번 OX와 OY는 생산 가능 곡선상이 있지 않다. 아니요. 이것도 생산 가능 곡선상이 있다니까요. 이 끝에. 이건 뭐였습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노동과 자본을 여기는 XJ 하나도 투입을 안 하고 있는 거야. YJ만 투입한 거죠. 여기가 해당하는 거죠. 이 끝도 생산 가능 곡선상에 있는 거예요. 예, 그게 틀렸고. 자, 12번은 지금 할까 말까 고민이긴 한데요. 그냥 살짝 이거는 뭐 어렵진 않은데 해봅시다. 해볼게요. 이거 이해 안 되시면 넘어가셔도 돼요. 한번 해볼게요. 자, 12번. 자, 우선 첫 번째 보셔야 될 게 이걸 보셔야 돼요. 앞에서 그림을 그렸는데 자, 거기 A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할게요. X랑 Y가 있어요. 자, 예산선이 이렇게 있어요. 상대 가격이에요. PY분의 PX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요거를 한번 잘 보세요. 저기 있는 것처럼 무차별곡선이 이렇게 접했어요. UA라고 할게요. 그럼 A가 소비하는 양은 얼마라고요? 이만큼 소비하고 B가 소비하는 양은요. A가 소비하는 YJ는 이만큼 소비해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요거를 잘 기본으로 보시면 돼요. 자, 거기 나와 있는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에즈워드 박스가 이렇게 있어요. A가 여기 있고요. 이 옆에 길이가 총 XJ의 생산된 XJ의 총 양입니다. 사과가 몇 개냐, 미사일이 몇 개냐, 빵이 몇 개냐 이겁니다. 이 길이가 지금 전체 생산 공급된 XJ 총 양입니다. 이렇게 이게 XJ의 생산된 지금 이제 공급량이에요. 공급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시장에서의 가격이 거기 뭐 저 색깔로 할까 보라 색깔로 할까요?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거기 보시면 슬로프에서 기울기 있어요. 마이너스 뺄게요. PY분의 PX입니다. 자, 무차별곡선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이렇게 있어요. A의 효용함수 이렇게 있어요. 잘 따라와 보세요. 이거. 자, 그러면 A는 XJ 얼마나 소비해요? 요거 보면 이만큼 소비하려고 그래요. XJ 이만큼 가지려고 그러고 YJ는 이만큼 가지려고 그럽니다. 그쵸? 그래서 XJ를 얘는 이만큼 소비하려고 그래요. A가 XJ 이만큼 가지려고 그래요. 오케이,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B도 봅시다. B도 거기 보시면 박스가 또 이렇게 돼 있어요. B에 대한 박스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B는 여기 있어요. B의 무차별곡선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면 여기예요. 무차별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UB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B도 나름대로 주어진 가격에서 효용 극대화를 선택하고 있어요. 저쪽 간에 뭐 A와 상관없이 둘이 대화하는 게 아니고. 그럼 B는 XZ 몇 개 가지려 하냐면 이만큼 가져요. XB 이만큼이 B가 가지려고 그러고, 여기 보시면 YB YZ는 B가 이만큼 가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XZ만 놓고 볼까요? 그럼 B는 여기서부터 하니까 여기다 그릴게요. 여기다 그리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만큼 B가 가지려고 하니까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B가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X, B가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지울게요, 우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세요. 시장에 공급된 XZ는 예를 들어서 100개인데 A가 가지려고 하는 양이 70개고 또 B가 가지려고 하는 양이 70개라고 해볼게요. 어떻게 돼? 공급은 100개인데 A가 가지려는 수요량과 B가 가지려고 하는 양이 더 많아요. 이해 가시죠? 그 X의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비싸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XZ 가격은 비싸진다고. 수요가 크니까. 이게 뭐라고요? XZ에 대한 두 사람의 소비량이에요. 그래서 XZ에 대한 수요 공급의 법칙이 여기 있는 거지. 근데 XY를 같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수요량이 크니까 X가 비싸져요. YZ 볼게요. YZ는 지금 A는 얼마나 가지려고? YZ 총 생산량은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YZ 총 생산량은 이만큼 생산이 돼 있어요. A는 얼마나 가지려고 그래요? A는 지금 이만큼 가지려고 그럽니다. A는 여기서부터니까 이만큼 가지려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B는 YZ 얼마나 가지려고? 이만큼 가지려고 하죠. 여기다 연결하면 요만큼 가지려고 그래요. 요만큼. 이해 가세요? 그러면 자 보세요. YZ 생산된, 여기다 쓸게요. YZ 생산된 양이 이렇게 있는데 A가 가지려고 하는 양과 B가 가지려고 하는 양, 이게 생산 공급이고요. 이게 수요가 되는 겁니다. 수요가 어떻게 돼? 생산 공급보다 훨씬 더 작아. YZ는 지금 100개 생산했는데 서로 잘 안 가지려고 해요. 이게 100개라고 하면 지금 A가 40개 가지려고 그러고 B도 뭐 40개 가지려고 한다 합시다. 그 공급이 더 많잖아. 그럼 YZ 가격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는 거지. 그러면 YZ 가격은 하락한다고. 자, 이 상태가 지금 뭐라고 합니까? 하면 YZ에 대한 초과 공급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거는 우리가 수요 공급에서 하는 것처럼 수요가 더 큰 거니까 초과 수요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면 초과 공급 상태가 되니까 YZ 가격은 지금 떨어진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이 어려운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잘 따라오시는 것 같아서.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돼? X의 가격은 비싸지고 Y 가격이 싸지니까 이거 가격 기울기는 어떻게 돼요? 커진다고. 그럼 얘가 여기에 가만히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이제 물론 초기 부존점이 있어야 돼요. 거기 보시면 여기가 초기 부존점이네. 이니셜 포인트라고 합니다. 요걸 중심으로 해서요. 가격이 경매인이 올리는 거야. XZ, YZ 이게 수급이 불균형이 되면 기울기가 가팔라지는 거예요. 기울기가 가파르게 변해요. 그럼 얘가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가파르게 변해. 이렇게. 그러면 제가 지금 그림을 너무 볼록하게 그려서 그런 건데 이게 기울기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여기 어딘가로 가서 이렇게 서로 조정이 돼가지고 얘도 어딘가 이렇게 조정이 돼서 얘 같아지는 상태가 되면 그때가 균형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불균형 상태야. 여기 있는 상태는 지금 미스매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조정이 돼가지고 두 개가 이렇게 같아지는 저 왼쪽에 나와 있는 요거 두 개 MRS가 같아지는 그 상태가 균형 상태가 돼요. 자, 그래서 밑에 그 해설에는 살짝 이제 그거를 좀 그려놓으려고 했는데요. 이것도 그냥 이렇게 잘 안 보면 정신없어요. 뭐 이렇게 복잡해. 이렇게 된다고요. 자, 우선 1번 한번 볼게요.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렇게 하면 최초의 시장 가격 비율에서 소비자 B는 자신이 갖고 있는 XZ보다 더 많은 XZ를 소비하기 원한다. 지금 뭐 그거는 알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제 자기가 뭐 더 어떻게 지금 여기 숫자가 써 있지 않아 가지고 알 수는 없는 거고요. 그냥 넘어가시고 다음 2번 보세요. 2번 괜찮은 지문이니까 보세요. XZ는 과잉 현상 아니라니까. 과소 그죠? 이제 부족한 거죠. 과잉 생산 현상이 공급된 게 아니라 오히려 과소 공급된 거예요. 다음 3번. 결국 XZ 가격은 상승하고 YZ 가격은 하락한다. 그러면서 이게 조정으로 가게 됩니다.
다음 4번. 두 소비자 간의 교환이 이루어져도 아니요. 가격이 조정되면서 교환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면 효율적인 자원 배분 상태로 도달하게 돼요. 초기 배분점은 여기요. 초기 배분점 요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여기 상태에서 가격화해서 지금 여기랑 여기 초기 배분점이야. 이거는 지금 파레토 효율적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 또 나올 가능성 없는데 이게 이해가 되면 앞에서 얘기했던 저런 그림들이 쫙 이해가 되기 때문에 공부를 위해서 사실 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무슨 뭐 경제학 시험 문제에서는 그 13번 같이 이렇게 뭐 푸는 걸로 MRS 하는 건데 그거까지는 좀 약간 과하니까 넘기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14번은 체크해서 보세요. 지금 생산 가능 곡선하고요. 거기 계약 곡선 상에서 이탈되는 거 그거 찾는 거니까 그건 셀프를 체크해서 한번 보세요. 복습 삼아. 자 15번 봅시다. 14번은 뭐 풀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15번 보시면 자, 두 사람만으로 구성된 교환 경제를 가정해보자. 이 교환 경제에서 부존 자원으로 존재하는 유일한 소비자의 총량을 1. 보통 경제학에서는 이제 단위화 시킨다 해서 1로 놓는데 정규화 시킨다고 하는데 정신은 없으니까 10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사과의 생산량이 10개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이렇게. 다음 중 파레토 최적의 경제적 개념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10개인데 두 사람이 1번은 5개씩 논아 가졌어요. 이거요 낭비 없이 다 배분된 거지. 여기서 어디로 가더라도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해요. 누군가는 이뤄야 되니까 파레토 최적이다. 맞아요. 2번 어느 한 사람이 싹쓸이 했어. 이게 A가 소비하는 양이고 이게 B가 소비하는 양이에요. 전체 생산된 10개를 나눠 갖게 되는 거예요. XJ 해도 되고요. 자 A가 10개 다 갖고 B가 하나도 없어요. 이것도 파레토 최적이라니까. 다음 3번 알파가 들어가서 그런데 알파가 0인 분배보다 우월한 상태. 그렇죠.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 경우는 어떻게 돼? 이 경우는 알파가 우리가 5개니까 빵인 경우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경우는 어느 한 명이 다 갖게 된 경우는 알파가 뭐 2분의 1인 경우. 물론 책에서는 이제 1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그렇고요. 저는 그냥 10으로 그냥 살짝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뭐 0.5, 0.5, 1, 0 해도 되겠죠. 자, 이런 상태에서는 얘도 파레토 효율적이고 얘도 파레토 효율적이니까 두 개 파레토 효율성이 충족되는 상태에서는 우열 비교를 할 수 없다니까요. 모두 파레토 효율적으로 에피시언트한 상태로 거기 보시면 우월한 것을 우월성을 비교할 수 없어요. 비교는 불가. 둘 다 파레토 효율적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사회 무차별곡선이라는 공평성이 들어와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4번 각 사람에게 0.5씩 주는 배분이 맞아요. 0.5씩 주는 배분 5개 하는 게 0.25, 0.75 배분하는 것보다 우월하다. 비교할 수 없다니까. 지금 다 파레토 효율적인 것끼리끼는 다 그냥 동등해요. 다음에 5번 자, 각 사람에게 소비재를 4개씩 배분. 그러니까 4개씩 배분하고요. 나머지 2개 남은 건 태워버렸대. 그 낭비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2개가 지금 더 소비를 못하고 없앤 거잖아. 그러니까 파레토 최적이 아니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파레토 효율성에 대한 직관적인 그 아이디어를 보기 위한 겁니다. 자, 16번은요, 우리가 이제 요것도 이제 경작적인 얘기인데, 약간 이거는 접어둘게요. 접어두고 나중에 필요하면 좀 이렇게 설명드릴 테니까, 그 에즈워드 박스로 해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사회 무찰 곡선하고 살짝 넘어갈게요. 16, 17 이게 이제 회계사 기출 문제긴 해요. 그래서 굳이 뭐 볼 필요는 그런데, 나중에 쭉 진도 나간 다음에 요것도 이해가 되고, 욕심 내볼까? 하면은 좀 보셔도 되는데, 그렇게까지 욕심 내지 마세요. 자, 뒤에도 마찬가지야 조금. 그래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34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사회 후생함수 봅시다. 자, 그 에즈워드 박스 하는 건 나중에 필요할 것 같으면 제가 따로 뭐 이렇게 뭐 촬영해서 올려드리거나 하거나 뭐 어떻게 할게요. 근데 출제 가능성이 거의 좀 작아서요. 왜 넣습니까? 근데 또 출제하면요 그거보다 또 어렵게 나와 우리 시험에서는. 그러니까 뭐 애매하게 하는 거는 그냥 안 하는 일만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사회 후생함수입니다. 자, 이게 이제 바로 뭡니까? 라고 하면요. 우리가 소셜 웰페어 해서 소셜
웰페어가 이제 웰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웰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 후생이라고 해요. 자, 우리 전에 얘기한 것처럼 대한민국에 사람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뭐 1, 2, 3, 4부터 n번까지 번호를 붙일 수 있지만 그냥 두 사람만 있다라고 상정할게요. 자, 두 사람이 누리는 만족도, 행복 어떻게 측정할까, 어떻게 집계할까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A의 효용과 B의 효용을 집계하는 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이 있죠. 첫 번째는 공리주의적인 집계 방법은 야 단순히 더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각각의 만족들을 합하는 것이고요. 평등주의다라고 얘기하면 약간 두 개를 가중치를 두는 건데 곱하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이제 곱하는 것은 자, 똑같이 10개 사과가 있으면 9개, 1개 이렇게 극단적으로 불균등하게 되는 것보다 골고루 소비하는 게 값이 커지지 않습니까? 이해 가세요? 자, 사과가 10개가 있어요. 그랬을 때 논아 가질 때 효용이라 할게요. 효용. 얻게 되는 만족이 5개 할 때 5, 25 가장 크고요. 9개 하나 하면 9 곱하기 1 하면 효용이 9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래서 골고루 갖는 게 훨씬 더 효용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롤즈 방식이 있죠. 롤즈 방식은요. 둘 중에 가난한 사람이 전체를 효용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렇게요. L자 형태가 되죠. 엘리트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엘리트 방식은 국가대표 하는 거랑 비슷해요. 축구 국가대표 할 때 제일 잘하는 애들 나와서 하는 거죠. 둘 중에 미국과 한국이 어디가 부자니 하면 자 미국 제일 부자 나와 뭐 한국 제일 부자 나와 해서 둘을 비교해서 하는 거예요. 엘리트 방식의 효용함수. 이건 기역자 형태가 돼요. 얘는 니은자, 얘는 기역자 효용함수가 이렇고 얘는 골고루 하는 거니까 이렇게 볼록하고요. 얘는 우아형은 직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사회무차별 곡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 거랑 연결하면 두 사람의 효용이 있어요. A의 효용과 B의 효용이 있으면 이게 이제 효용 가능 경계가 됩니다. 이게 효율성의 대명사라고 얘기했죠. 이 중에 다 A와 B와 C가 다 효율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야 거기서 어느 게 제일 좋아? 이렇게 얘기하려면 맞아요. 사회무차별 곡선을 이렇게 그려서 이건 이제 무차별 곡선으로 표현한 거죠 지금. 그래서 이거 UB 이렇게 MRS 한 개 대칭을 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인디퍼런스 커브예요. 사회무차별 곡선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공평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B점이 효율성과 공평성을 다 충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선 1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사회우생함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롤즈는 레온티에프 생산함수와 동일한 맞아요. 요거를요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둘 중에 작은 게 전체를 나타냅니다 하면 이거를 레온티에프 생산함수의 형태다 이렇게 사람의 이름을 따서 얘기합니다. 다음 2번 평등주의 사회우생함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한다? 아니라니까. 가중치가 얘가 이제 똑같고요. 앞에 이제 1과 1에 동일한 가중치를 두고요. A와 B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고요. 가중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된다? 가난한 사람한테 좀 가중치를 많이 두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빈자의 저소득층의 가중치를 높게 부여. 그러니까 이제 골고루 소비하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 3번. 에로의 불가능성 정리는 아이고 깜짝 놀래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에로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얘들아 너희들 뭐하니? 그러는 거지. 아이 우리 사회후생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데 야 이거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지금 갑자기 수많은 또 천재들이 이걸 얘기하고 있었는데 야 이거 존재 안 해. 에로가 나타나서.
LO의 불가능성 정리 이렇게 얘기하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여러 사회 상태를 비교하고 평가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그 뒤에 다시 한번 토픽으로 할 겁니다. 4번에 공리주의 사회 무찰 곡선은 맞아요. 이거 UB로 하면 마이너스 1의 기울기죠. 마이너스 1에 우하향하는 직선의 형태 이렇게 됩니다. 자, 5번 에지워드. 이거 에지워드 다음에 할 거예요. 공리주의인데요. 소득 재분배는 사회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래요.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가중치를 두지 않는 건데 저 효용이 뭐 조건이 있어. 한계 효용이 소득에 영향을 받고 한계 효용이 체감한다라고 하면은 평등주의적 공리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등주의적 공리주의자 주의자인 에지워드는 그 에지워드 박스 할 때 에지워드예요. 에지워드는 완전하게 균등하게 되는 상태가 균등이 최적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는 야 동일한 가중치니까 효용으로 놓고 봤을 때는 공리주의 입장에서는 골고루 재분배 평등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는데 에지워드 입장에서 봤을 때 한계 효용이 체감하고 이럴 때는 극단적으로 완전 균등 상태가 최적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에지워드와 같은 사람을 공리주의자인데 평등주의적 공리주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득재분배 파트에서 해요. 사회후생함수 그쪽 뒤에 뭐 그러면 비판받는 게 야 효용함수가 똑같다는 것도 그렇고 뭐 등등 비판받으니까 러너가 동등 확률 그 이론으로 좀 이렇게 완화시키죠. 그건 뒤에 다시 할 겁니다. 넘어갈게요. 자, 3번 문제 좀 풀어볼게요. 3번. 사회후생함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공리주의적 가치 판단에 따를 때 사회후생함수는 개인의 효용을 더한 거. 뭐 맞아요. 단순 합계예요. 가중치를 뭐 두는 게 아니고 2번 평등주의 가치 판단에 따를 때는요. 효용 수준이 낮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의 동일한 가중치 아니라니까요. 동일한 가중치는 지금 여기 공리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파트가 다시요. 이 여러 가지 파트가 있어요. 뒤에도 쭉 보면 아직 더 많이 남았는데 후생 경작 파트가 이 MRS 에지워드 이게 다가 아니라니까. 계약 곡선이 다가 아니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이게 어려우니까 이걸 막 암기하면서 여기다 막 색깔 칠하면서 막 암기하더라고. 근데 시험 문제에는 나올 수 있는 토픽이 사회후생함수도 있고 시장 실패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부분이니까 출제 가능성 퍼센트로 따지면은 제가 봤을 때 100% 전체라고 하면은 한 1% 정도 돼요. 거기에 막 목숨 걸고 막 하시더라고.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이걸 해야지 자신감을 얻는 건 맞는데 지금 제가 오늘 설명드린 것 정도까지만 이해가 되시면 충분하다 이 뜻이에요. 아셨죠? 그리고 이런 것들 좀 쉽게 맞출 수 있는 것도 많이 출제가 되니까 우선 그런 걸 놓치시면 안 되지. 강약 조정을 잘 하셔야 돼요. 그냥 A급으로 가장 많이 출제되고 문제를 쉽게 맞출 수 있는 거를 실수 없이 많이 맞추시고 그 다음에 A급 정도 되는 거에서 난이도 중간 되는 걸 다 맞추시고 그것만 제대로 커버해도 30개는 확실하게 맞출 수 있어요. 거기다 이제 좀 자주 출제되는데 계산 문제 나오거나 그건 이제 자기가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한 거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하면서 점수를 안정적으로 올려가셔야 돼요. 다음에 3번. 롤즈는 사회 구성원들 중에서 효용 수준이 가장 낮은 사람의 효용이 그렇죠. 롤즈는 제일 가난한 사람이 전체를 대표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LO의 불가능성 정리 이거예요. 없어. 야, 니네 저거 얘기하는 거 다 소용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차선의 이론이라는 것은 우리 뒤에 다시 할 거예요. 하나 이상의 효율성이 존재되지 이미 달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조건을 더 많이 갖췄다 해서 더 효용이 개선되는 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 다음 4번 봅시다. 밑에 한번 볼게요. 자, 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A에 대한 효용함수가 있고 B에 대한 효용함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게 효용 가능 경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A와 B의 효용 가능 경계. 자, 45도 선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자, 우선 거기 보시면 1번 볼까요?
벤덤의 관점에서 E1에서 E2로 이행하는 거. 벤덤은 우리가 공리주의 써주세요. 그럼 저거 우하향하는 -1의 기울기가 돼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E1, E2가 어디야? 여기에요. E1, E2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하향하는 직선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E2일 때가 효용이 더 높아져요. 공리주의예요. 벤담은 뭐 양적 공리주의, 뭐 벤담, 밀, 뭐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그냥 보통 요즘은 이게 좀 옛날 문제고 요즘은 그냥 공리주의라고 하면 돼요. 에즈워드도 공리주의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다 공리주의라고 보시면 돼. 그냥 여기 등장하는 사람은 웬만한 사람은. 다음에 2번 롤즈. 물론 롤즈는 공리주의 아니죠. 자, E1에서 E2로 이행하는 것은 사회후생이 감소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림 자체가 약간 45도 선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여기가 옆에 이렇게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E1에서 E2로 가는 건 효용이 동일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롤즈예요. 롤즈의 무차별 곡선 L자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얘는 공리주의의 효용함수 공리주의 이렇게. 이 효용이 얼마 고정됐으니까 이제 무차별 곡선이라는 거 IC라고 쓸려다가 이렇게 썼어요. 다음에 3번 벤담의 관점에서도 롤즈의 관점에서도 E3가 가장 바람직. 그렇죠. E3가 여기잖아요. E3가 여긴데 공리주의 입장에서도 보면 L자가 가장 밖에 있고요. 롤즈 입장에서 봐도 가장 밖에 있는 거. 아이고 잘못 그렸네. 여기 가장 밖에 있는 걸로 보여요. 자, 다음에 4번 보세요. 벤담 관점에서 E1에서 E4에 가는 거는 E4가 어디 있어요? 예, 한 명이 다 갖게 되는 거죠. 여기에요. E4. 자, E1이 이거예요. E1이 이거야. E4는 이거예요. 오, 잘 그려졌어요. 보시면 이렇게 파란 색깔이 요거보다 더 원점에서 멀죠. 예, 그러면 효용이 더 증가했다. 바람직하다. 맞습니다. 롤즈에서는요. E1에서 E4로의 이행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죠. 롤즈 입장에서 봤을 때는 E1은 여긴데 E4로 가면 이거잖아요. 효용이 이쪽으로 가면 한 명이 거지니까 전체 후생은 빵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답은 2번 틀린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5번 볼게요. 5번까지 보고 잠깐 쉬죠. 자, 5번. 사회후생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롤즈인 거 아시죠? 자, 가장 가난한 사람에게 가중치를 둘 중에 가난한 사람이 전체를 대표하는 거야. 롤즈 방식은 뭐라고요? 롤즈 방식으로 사회후생을 나타내면 자, 서울시와 뉴욕시가 이제 비교한다. 어디가 더 살기 좋은 도시니라고 하면요. 그냥 야, 서울시에서 제일 못 사는 뭐 노숙자 나와. 이렇게. 뉴욕시에서 제일 못 사는 노숙자 나와. 둘 중에 누가 더 불쌍해? 이렇게 해서 판단하는 거야. 제일 못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요. 자, 저소득층에 가중치가 없다. 가중치가 저소득층에 거의 가장 많이 무한대로 두고 있어요. -1의 선형? 예, 여기. 1번, 2번은 다 공리주의에 가깝죠. L자형이다? 맞습니다. 일반적인 누진세율 구조가 정당화된다? 아니요. 누진세율 좋아요, 나빠요? 안 좋다니까. 잘하는 사람을 깎아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롤즈는요. 밑에 있는 사람을 끌어올리는 게 중요한 거야. 누진세는 뭐야? 돈 많이 벌고 잘 나가는 사람을 끌어내리는 거잖아요. 가장 열악한 처지에 있는 사람과 소득이 가장 높은 사람 아닙니다. 가장 소득이 높은 사람 우대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롤즈는 이거야. 약간 공평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사실 전에 얘기하는 것처럼 아니 손흥민이 돈을 많이 벌어. 김연아가 돈도 많이 벌었어. 우승을 많이 해서. 배 아프기도 한데 손흥민한테 얘기하는 거지. 야 손흥민 너 너무 발이 빨라. 뭐 슈퍼소닉인가 뭔가라고 안 되겠어. 너 다리에다가 모래주머니 차고 뛰어. 이게 공정한 거예요? 아니잖아. 잘하고 있는 애 끌어내리는 게 공정한 게 아니라고요. 근데 이제 좀 잘 못하는 사람을 좀 어떻게 올려줬으면 좋겠는데 또 그게 또 쉽지 않아. 원래 이제 공정하다 하려면 사실은 출발선상이 똑같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 우리가 태어나면서 다 다르게 태어났고 뭐 수저도 다르고 다 이러니까 출발선상이 똑같지 않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잘하는 사람 뭐 전에 뭐 볼트 100m 달리기 너무 잘한다고 해서 막 여유 있으니까 뒤돌아보고 뛰고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게 걔만 나오면 금메달은 걔가 따는 거니까
뭐 이렇게 하자는 거지. 여기 손흥민이나 볼트가 있으면 여기서 뛰어 이렇게요. 볼트. 딴 애들 좀 느린 애들 있잖아. 걔네들은 좀 출발선을 좀 여기다 올려주는 거지. 여기다가 이렇게. 얘는 너트 이렇게 해요. 이렇게 있으면 얘는 더트 뭐 이렇게 있어요. 얘네들. 그러면 얘네들은 좀 앞에서 뛰게 하는 거야.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앞서 준다 해서 볼트가 만약에 최선을 다하면은 당연히 얘가 그냥 1등 할 수 있을 정도로 해야지. 너무 앞이라 해서 10m 앞에서 해주면 이게 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최선을 다하면 당연히 볼트가 1등을 하게 되고요. 근데 만약에 볼트가 방심하면 자기의 에너지를 최선 다하면 얘네들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남겨두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공평성과 효율성. 왜냐면 볼트도 그러니까 최선 다하고 너트도 혹시 알아? 그 토끼와 거북이처럼 뭐 토끼가 잠을 잘 수도 있잖아. 그럼 이제 거북이가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조금은 남겨놓는 거지. 뭐 그렇게 해서 얘기하기도 하는데 뭐 쉽지는 않죠. 뭐 말로는 그냥 뭐 쉽지만 현실에서는 효율성과 공평성을 다 갖춘다는 거는 그 뭐 거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환상의 예술적인 조합이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우리 쉬었다가 그 뒤에 한 7번 정도 하면서 문제 조금 복습 삼아서 풀고요. 그 다음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아셨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